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아까 우리 주간 테스트에서 봤던 문제인데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건 맞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1번은 맞는 게 됐고 다만 이게 약자를 돕는다 라는 건 선행이지만 이게 모든 선행은 아니죠? 그래서 X가 되니까 X고 자, 그 다음에 전자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화폐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전자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이라고 했으니까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하면 맞게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쭈르륵 해가지고 화폐 안정성을 유지한다니까 당연히 얘는 O가 될 텐데 그럼 만약에 전자화폐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하면 O예요, X예요? X가 되겠죠. X가 될 거야. 그 이유는 뭔지 적어볼게. 자, 여기 전자화폐 선생님이 구조들을 그려봤는데 전자화폐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전자화폐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한 가지 종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자화폐의 특징이 될 수는 없어. 전자화폐의 특징은 비트코인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특징은 전자화폐의 특징이 될 수 없어요. 이 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경이가 있고 선생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경이는 반묶음을 하고 있는 상태죠? 선생님은 하나로 묶어놓은 상태고 영경이는 반묶음을 했다 하는 특징이 있죠? 반묶음.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 거 영경의 특징은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의 특징은 영경의 특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위어 하위어 관계도 따지면서 읽는 게 좋으니까 그걸 읽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마야 문명은 900년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이 마야 문명을 수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발생해서 번성한 마야 문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2번 문장 문명은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 열대 밀림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수식한 거에서 맞다고 얘기했으니까 O가 될 거고 3번 볼게요. 고고 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얻은 유물자료는 하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폭넓은 정보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발굴로 인간의 삶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이거 정답은? 이거는 고고학자가 발굴을 할 거고 유물자료를 획득하죠. 그러면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답이 O가 될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자료에는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측을 해서 과거 삶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동설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답이 X가 되겠고요. 이거 2번 문제는 약간 사실 이 문장으로는 지식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말이긴 한데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자전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전이 아니라 공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스스로 도는 건 자전이지만 태양 주위를 도는 거는 공전이기 때문에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몽테스키괴 이거는 아까 주간 테스트에 나왔던 것처럼 유괴는 사회를 다스리는 도덕이 있고 근데 법이랑 도덕으로 다스려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동양의 유교 사회는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협동조합 얘는 O가 될까요? X가 될까요? X. 왜냐면 여기 보면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상부상조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될 거고 상부상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7번에 2번은 정답이 뭐가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상부상조 한다고 했으니까 조합원끼리 서로 돕는다고 했으니까 조합원들끼리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XX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8번에 1번 정답은 8번에 2번 정답은
길쭉하지만 어떤 애는 세로로 길쭉하고 어떤 애는 가로로 길쭉해서 모양이 다른 거 맞고. 자, 귀납은 전제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그래서 9-1번은 5, 9-2번은 5, 맞아요. 절대적인 확실성이 아니라 개연적인 뒷받침이다. 까지. 자, 그 다음에 10번. 우리에게 온달은 동화에서는 바보로 온달 콤플렉스라는 말에서는 이제 부인 덕에 벼락 출세한 남자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10번에 1번은 이런 시각이 있다. 10번에 2번은 X. 실패했다고 보진 않아요. 출세했다고 했지 실패했다고 하진 않았어.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시멘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건축이나 토목재로 사용하는 일종의 접합재인 시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 오타가 있었으니까 이거 보면 돼요. 시멘트를이라고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왔다. 정답은 5.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5가 되겠죠. 일종의 접합재라고 수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5가 될 겁니다. 자, 12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본 거니까 기술은 정신적 가치, 물질적인 가치 중에 뭘 더 중요하다고 했죠? 기술. 정신적인 가치랑 물질적인 가치 중에 기술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는? 뭘까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한 이유는 기술이 어떻기 때문에? 기술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간주한 거고, 그래서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맞고, 삶의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겼다. 정답은 5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백열전구 발명 이후로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라고 했고, 자, 조명기구는 발광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수록 좋다. 정답은 5. 그 다음 정답은 X가 될 거예요. 왜냐면 조명기구는 백열전구 발명 이후로 이런 정도로 개선되어 왔다고 했으니까 백열전구 다음에 다른 조명기구들도 더 발전된 상태겠죠? 다음에 세트 2. 자, 볼게요. 이거 아까 주간 테스트에 나왔던 건데 1번에 1번은 X가 될 거예요. 인격체가 법적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생명체기는 하지만 인격체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권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격체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X고, 자, 그 다음에 인격체를 갖춘 개체만이 진정한 의미의 생명체다. 정답은 X. 동물은 생명체지만 인격체를 갖추지는 않았어. 그래서 정답이 X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2-1번은 정답은 2-2번은 X. 칼을 대지 않고도 신체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했지 피부를 절개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X가 될 거고요. 자, 갤레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 자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핍된 존재로 보았다. 그러면 갤레는 동물은 어떻게 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인 한계가 맞아요. 갤레는 신체적인 한계가 없다고 보였어요, 동물들이. 근데 이거랑 달리 인간은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봐서 첫 번째 정답은 5, 두 번째는 5까지. 4번. 도서관은 기억에 따라 책을 정리한다? X. 도서관은 기억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빈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줘서 정리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4-2번. 이거는 약간 미루어 짐작해야 될 것 같아.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1번. 역사적이라는 것은 물려받아서 그것을 변형하고 또 다시 물려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5-1번 정답은 5. 그 다음 거는 X.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전달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6-1번. 돈키호테는 중세 기사도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정답은 5. 그
다음에 정답은 5. 그다음 17, 그냥 7번. 자, 제기차기는 겨울철 놀이이다. 근데 어떤 겨울철 놀이냐면 운력 정초를 전후하여 골목길이나 넓은 마당에서 제기를 발로 차며 즐겨하던 놀이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5. 그 다음 거도 5가 되겠죠. 자, 8번. 숲은 자연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제공한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8-1번 정답은? X. 왜 X가 되냐면 인간이 숲에 즐거움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숲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이니까 화살표 표시까지 해볼까요? 인간이랑 숲이랑 그리고 숲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거 정답은? 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혜택이라는 거는 영감이나 즐거움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세계를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 그 다음 거는? 5. 10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방식으로 습관이 드러난다라고 했으니까 10번에 1번은? 5. 그리고 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을 하든 드러날 테니까 X. 11번. 자연법은 자연적 성질의 바탕을 준다. 여기서 자연적 성질이라고 대놓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 이거를 자연적 성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게 바로 자연적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될 거고 그 다음 것도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측은지심을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했다. 착한 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면 13번에 1번은 5, 13번에 2번은 5가 될 거예요. 동정심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봤고 이게 많은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까지. 그래서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휘훈련은 아까 시험에 나왔었고 우리는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0페이지의 1번 정답은 이윤, 2번은 3번은 결핍, 4번은 단편적, 5번은 제도, 6번은 여기다, 7번은 허지다, 8번은 처음, 그 다음에 9번은 업신, 여기까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은 가변적, 11번 인위적, 13번 대별, 13번 선행, 여기까지. 그래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해볼까요?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고 틀린 개수를 적으면 돼요. 체크리스트라고 선생님이 나눠준 거. 이거 나눠줬나? 거기에 어휘 훈련이라고 오른쪽에 있을 거야. 어휘 훈련 퀴즈. 아까 명제 판단까지 몇 개 틀렸는지랑 계속 그거 몇 번 틀렸는지 적으면 돼요. 체크리스트에 쭉 세보세요. 천천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독서 퀴즈. 그래서 24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24페이지. 자, 24페이지 1번 정답은 X. 부축인 게 아니어서 X가 될 거고 2번 정답은 5, 3번 X. 사전에 실릴 때까지가 아니죠. 4번은 5, 5번은 5, 6번은 5, 7번은 X. 버드가 되겠죠. 버드가 사업을 벌여서 큰 돈을 벌었고 그걸 이제 신탁했죠. 그래서 결국에 그 돈이 닉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될 거고 버드라는 인물이 사업을 벌였습니다. 8번 정답은?
프린들이라는 낱말은 자취를 감추지 않았고 사전까지 증대되고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 자, 9번 정답은? X. 변해가지 않았죠? 다시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아이가 다시 밝아졌고 10번 정답은? O. 11번 연이어 질문하는 니게봇을 통해서 그레인드 선생님이 총애를 받고자 했나? 아니죠. 숙제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을까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X. 자, 12번 선생님은 얼굴 찌푸리고 있지만 눈은 오히려 행복해 보였는데 이 이유가 뭐였죠? 그녀의 의지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이거는 X. 왜냐면 이때 아마 선생님이 편지 뒤에다가 선생님이 고쳐 쓴 게 아니라고 오늘 날짜랑 이름을 적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은 그때 이제 내 현재 뜻을 너가 알게 되겠지 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 밑줄 쳐볼까요?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이게 선생님이 알고 보니 악역을 자처했던 거구나 라는 거에 복선이자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만 여기서 정말 간절히 이기고 싶어 하는 거야 라는 니게 말은 착각이랑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13번 정답은 X. 발을 빼고자 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자, 14번 정답은 X. 선생님이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1번의 문제에 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정말 프린들이라고 쓰나 펜이라고 쓰나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린들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조금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자, 그 다음에 15번 정답은 O. 그러면 이 5학년 단체 사진을 니게 보낸 게 아니라면 누가 보낸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고 보니까 그레인저 선생님이 준 거다. 그 다음에 16번 정답은 보면 1번 고집불통이다. 책략가는 뭔가 전략을 잘 세우는 거. 허풍선이 바람잡이 독설가. 이렇게 모르는 건 뜻을 써오는 걸로 하고 열풍. 열풍의 뜻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17번에 해당하는 17번 정답은 5번. 5번은 진짜 바람이죠. 진짜 거세게 부는 바람이다. 까지. 그 다음에 18번 정답은 이거 으름장을 놓다. 넌더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는 거고 으름장은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19번 볼게요.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고 20번 정답은 잠깐만 이건 4번. 청출어라. 그래서 이거 사자성어 노트에 적어왔을까? 거기에 적었나? 앞으로는 이거 우리 노트에다가도 적어보자. 제 책이나 노트 중에 한 군데 적는 건데 노트에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어오고 이것도 개수를 세서 체크리스트에 적어볼까요? 그건 이제 빨간색에 있겠죠? 왼쪽?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문 읽기로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 자,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필자의 주장이 뭘까? 이 글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했지, 필자는?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대상이 될 거는 한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란 펜이나 펜이나 색연필 아니면 형광펜 하나를 꺼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지가 나왔으니까 오늘에 먼저 동그라미 쳐볼게요.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자, 오늘은 한글이 반포된 지 571년이 되는 날이다. 자, 571년에 밑줄 칠게요.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나 이런 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표시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기억할 필요는 없고 표시한다. 자, 정부라는 주체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정부는 한글날을 법적 공휴일로 재지정했다. 까지. 자, 근데 재지정했는데 왜 재지정했을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두 가지 의문을 던져야 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지?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왜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뭐지? 왜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이걸 왜 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글을 잘 읽을 수 있고 글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휴일로 재지정했다. 그럼 왜 재지정했을까? 그 앞에 내용이 바로 여기 목적이 나오는 거죠. 재지정한 이유는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자라고 했다. 하지만 이란 애가 나왔어.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앞이랑 뒤랑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자고 공휴일로 재지정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한글 파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진다. 같이 되새기자고 했는데 점점 더 파괴 현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가 보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한글 파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청소년은부터 도달할 때까지 우리 꺽쇠 표시를 할게. 이거는 다 이제 그 앞에 문장을 설명해주는 예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일단 청소년이라는 주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1번, 욕설. 어떻게 한글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1번, 욕설. 2번, 틀린 맞춤법. 3번, 줄임말. 4번, 신조어. 그래서 결국에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까지. 자, 근데 한글 파괴의 진원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다시 말해서 SNS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진원지라는 거는 사건이나 소동의 근원이 되는 곳, 다시 말해서 사건이나 소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원지라는 뜻을 모르면 적어볼게요. 사건, 소동의 근원이 되는 곳. 네, 그래서 이 뒤에 또 뭘 나타내고 있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바로 진원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데? 라는 게 또 뒤에 예시 not 인겜부터 이거 레알까지. 그래서 여기는 또 저는 꺽쇠 표시를 했어요. 예시 같은 경우 그냥 괄호를 칠게요. 자, 이러한 예시가 나타나는 등 사람들은 무리한 줄임말이랑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글 훼손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세대 단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까지. 앞에는 문제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의사소통 수준을 떨어뜨리고 세대 단절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문제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앞에 보면 무리한 줄임말이랑 욕설이라는 게 나왔어. 무리한 줄임말과 욕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뭐가 있죠? 극존칭, 틀린 표현, 막말, 포관. 여기까지. 자, 이런 것들 있다. 세종대왕 나왔어요. 대상 나왔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뭐지? 그 다음에 왜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속도까지 좀 더 빨라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지? 왜지? 이해, 기억, 속도. 근데 뭐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어휘력 같은 거? 뭐라겠죠? 단어가 뭘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글을 읽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종대왕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자국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숫자는 체크하고 넘어가
넘어간다. 왜? 뒤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숫자는 기억해도 좋지만 일단 표시는 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체는 한글. 그래서 한글은 남북한 해외 동포 등 8천만 명이나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언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그러나 세계 13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홀대하면서 비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다시 오늘이 나오죠. 오늘 1720돌 571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개식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르기로 했다. 개식을 연말, 애국가 제창을 애국가 함께 부르기로 바꿔서 부르기로 했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한글날에만 아니면 평상시에도 상시적으로 한글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해서 오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필자의 주장은 뭐냐면 아름다운 말과 글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까먹기 쉬우니까 이런 한글날에만 이러면 만에다가 X 치는 연습. 한글날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1번 정답 볼게요. 정답은? 2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필자의 주장은 뭐냐면 아름다운 말과 글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까먹기 쉬우니까 이런 한글날에만 이러면 만에다가 X 치는 연습. 한글날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1번 정답 볼게요. 정답은? 2번은? 이건 X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세대 단절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근본적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자녀가 언어 장벽을 만들면서 세대 단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X. 3번은? X. 유행을 따라 쓰여서 잘못되는 건 뭐냐면 틀린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층은 낙말이나 폭언이었고 다른 예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4번 정답은? X. 30여 개국. 자, 그 다음에 5번 정답은? 반포 6번, 범람 7번 정답은? 3번. 이건 다시 말해서 환영하다. 그래서 환영이랑 같은 뜻이다. 맞지? 그 다음에 8번 뭐라고 썼어요, 연경이는? 우리나라의 상시적으로 품격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아름다운 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상시적으로 말의 운용을 바로 잡아서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이해가 있어요. 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신조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뒤에 또 꺽쇠 표시가 나왔어요. 선생님 꺽쇠 표시라고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지? 뭐에다가 꺽쇠 표시한다고 했지, 선생님은? 맞아, 예시. 이것도 체크리스트에다가 몇 개 틀렸는지 적어야 돼, 독서 퀴즈도. 몇 개 틀렸는지 적고 어디로 넘어오면 되냐면 30페이지로 넘어오면 돼요. 어, 30페이지로 넘어오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는 이러이러한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신조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동그라미 쳐볼게요. 찬성하는 측. 1번, 경제적이다. 2번, 친근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3번, 한글 표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자,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1번, 세대 간의 대화 단절을 야기한다. 2번, 소외감. 그 다음에 3번,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까지.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토론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영경이밖에 없으니까 일단 영경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영경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경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언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신조어를 사용하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한 신조어는 한글을 파괴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신조어를 인해 어휘와 표현이 풍부해지고 언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이 신조어를 간편하고 재미있다고 여기는 창조적 언어놀이를 봐야 한다. 그런 의견들을 적어줘요. 맞아,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는 여기 한 번 더 적을게요. 일단 논제는 뭐가 될 거냐면 이거를 정리한 게 논제가 될 거예요. 인터넷 신조어 사용을 막아야 할까요? 이걸 정리한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신조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가 논제가 될 거예요. 인터넷 신조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자, 그럼 반대측의 의견을 영경이가 내세웠죠? 근데 영경이가 내세운 의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게 그렇게까지 한국에 신조어가 생긴다고 해서 한글이 파괴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거든요. 일단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장 뭐였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근거로는 뭐가 있을까? 예시나 근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물건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수 없겠죠. 기존의 말로는 기존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신조어가 등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뭐가 있었죠? 영향력이 크지 않다. 신조어는 한글을 파괴할 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다. 근거로 뭘 들 수 있을까? 줄임말 같은 경우에는 어때? 실제로 있는 한글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뭐 파괴하는 건 아니죠. 원래 한글을 줄여 말할 뿐 줄임말을 쓴다고 해서 원래 한글을 잊어버리진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신조어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근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에 말했던 것들이 있겠죠? 기존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신조어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너무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어떤 단어가 생기거나, 그리고 줄임말 같은 걸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 측 주장은 여기까지고, 찬성층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시대 단정. 세대 단절. 신조어 사용으로 인해 세대가 단절될 수 있다. 근거로는 새로운 단어가 생길 때마다 기성세대가 빠르게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조어 사용은 세대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소외감. 신조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신조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경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아까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올바른 언어 사용을 방해한다. 올바른 신조어 사용은 올바른 언어 사용을 방해한다. 신조어 중에서는 좋은 말도 있겠지만 안 좋은 말도 있겠죠. 그 예시가 뭐가 있지? 요즘 많이 쓰는 거 어쩔 TV 같은 경우, 이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 안 듣겠다는 얘기야? 상대방의 얘기를 차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TV와 같은 올바른 언어 사용 방해, 혹은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줄임말 같은 경우에도 올바른 언어 사용을 방해하는 거고, 낫, 닌겐 이런 것도 올바른 언어 사용을 방해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창의적 이해로 넘어가 보면 영경의 집에서는 영경이네 가족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쓱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은 논리적 글쓰기. 그래서 이건 이따가 설명할 거고 지금 한 10분 정도 쉴게요. 그러면 논리적 글쓰기 한번 펴볼게요. 33페이지. 원래 이번 주에 숙제로 나가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헤어스다 얘기해볼게요. 자, 가에서 한 단어가 유머러스 하면서도 효율적이기 쉽지 않은데 줄임말은 이런 여러 가지의 종점을 지금 갖췄다. 그래서 가로를 볼때부터 끝까지 쳐서 가로를 저는 언제 친다고요? 예시. 예시. 자, 그래서 가로 위에다가 예시라고 적어볼게요. 자, 예시는 꼭 필요한 걸까? 꼭 필요하지 않은 걸까? 꼭 필요하진 않아. 근데 왜 설명하는 것 같아? 더 쉽게 이해할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앞에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예시라도 보고 파악하라고. 그래서 쭉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문장을 보면, 퀴즈라고 되어 있죠? 퀴즈는, 어떤 사람이 퀴즈라고 분필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결국에 온 나라 사람들이 그걸 궁금하게 돼서, 그래서 퀴즈라는 말이 그렇게 새로 생겨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새로 생겨나게 된 과정을 나에다가 써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줄임말이나 뭐 신조를 만들거나 찾고 이걸 쓰고 그걸 소개하는 건데, 일단 써왔으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원래 조건 알려줄게. 500자에서 600자 한번 적어볼까? 우리 앞으로 500자에서 600자 이상 쓰는 걸 목표로 할 거니까 500자에서 600자. 그리고 신문기사 같은 걸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설론에 보통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정의, 질문, 일화, 인용, 그리고 이런 것처럼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서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 본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 그리고 결론에 들어가야 될 내용까지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신문기사 우리가 저번 주 거를 한번 봐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여기 몇 페이지를 펴냐면 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게 뭐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맞아, 신조어였어.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왔냐면, 신조어는 새로 만든 말이다 라고 해서 뭐로 시작했다? 의를 하고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서론에는 정의나 아니면 질문하는 거, 뭐 당신은 신조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되고, 뭐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신조어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론을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방금까지 봤던 걸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넘어오고, 자, 다시 3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신조어를 썼던 일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신조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런 인용글을 써도 되고, 이런 것처럼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내용을 서론에다 쓰면 되고, 본론에다가 우리가 아까 토론할 때 썼던 것처럼 주장이랑 근거를 맞춰서 쓰면 되고, 결론에는 여태까지 썼던 본론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쓰기 노트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글쓰기 노트 맨 앞에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줄은 아예 띄고, 그 다음에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소속인지 이런 거 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500에서 600자인데 한 줄이 20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줄에서 30줄, 25줄에서 30줄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의문문 넘어가 볼게요. 34쪽. 이거는 문학적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특히 이 인물 유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인물 유형. 그래서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인물 유형.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인물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인물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인물들은 다른 인물들이랑 또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인물이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인물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되고 사물도 될 수 있다. 작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다 라고 알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소설의 인물 유형은 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역할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작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인물, 작가가 얘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 작가의 주장은 얘야, 이런 거를 바로 주도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인공,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작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애가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랑 맞서 싸우는 애, 다시 말해서 영웅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얘는 악당이 될 수 있겠죠? 반동인물은 악당 같은 경우가 반동인물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심인물이랑 주변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뭘로 나눈다? 중요도에 따라서 나눈다. 쉽게 말해서 뭘로 나누냐면 비중. 책에서 자주 나온다. 그럼 중요도가 높은 거고, 책에서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중요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중심인물이 되겠고, 중심인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사건 진행을 돕는 등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주변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인물, 주변인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성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안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착했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인물도 되고, 사물도 될 중심인물, 주변인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성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안 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착했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착해지기도 해. 그렇게 성격이 변하는 애를 뭐라고 한다?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런 애들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한다 까지. 그리고 또 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성격의 대표성에 따라서 인물을 나눌 수가 있다. 성격이 한 세대 혹은 한 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애다.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아니다, 얘는 그 집단이랑 그 특정한 집단을 대표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하고 하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나누는지, 중요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표성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이 구분 기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정답을 맞춰볼게요. 자, 1번. 작품 속의 인물은 뭐에 따라서 나눈다? 역할에 따라서 주도인물이랑 반동인물로 나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중심인물이랑 주변인물. 맞아요. 이거는 중요도에 따라 나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평면적 인물. 그럼 변하는 애는 뭐라고 한다?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자, 그럼 4번은? 대표성이다. 기준을 잘 알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인물을 모두 동그라미 치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중심인물, 주변인물로 나눠보세요.
그래서 주변 인물로는 누가 있죠? 아주머니, 중심 인물은 닉. 중심 인물은 닉이 있고 주변 인물은 아주머니랑 존이랑 피트랑 크리스랑 데이브랑 저는 네. 그래서 아주머니, 자넷, 존, 피트, 크리스, 데이브까지 쓰면 돼요. 여기서 아주머니까지. 중심 인물은 위치가 중간에 있다가 아니라 중요도가 높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비중이 높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을 맞춰볼게요. 자, 2번의 정답은 개성적인 인물인 닉은 사건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자, 그 다음에 닉의 어머니는 중요도에 따라서 주인물에 해당하지만 역할에 따라서는 주동인물, 중요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번 닉과 대립하면 갈등을 일으킨다. 반동인물, 주인공이랑 반대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주동인물에 해당한다.까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문해랑 문맥 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글 안에서 각각의 문장들은 이거 몇 페이지냐면 82페이지. 글 안에서 각각의 문장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문장들이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앞이랑 뒤의 연결이 역점인지 나열인지 결론인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문맥을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해야 하는 훈련의 이유가 여기 바로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문장의 내용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고 보면, 문장과 문장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문장이 두 개부터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어떤 접속어가 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하나의 문장이 글 속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역할을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우리 던질 수 있어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어. 한 가지 질문은 왜? 또 한 가지? 뭐지? 그래서 자, 여기서 관계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고, 자, 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문장 혹은 글 전체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까지. 자, 이때 연결 표지의 일부인 접속어는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접속어의 뜻이 바로 그 안에 적혀있죠. 단어와 단어, 그리고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말이 바로 접속어가 된다. 그리고 그 예시에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접속어의 종류, 저렇게 1호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접속어의 종류와 의미, 그러나 역적, 그리고 나열,
여기 부분을 적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하지만 이런 애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서 아래 제시된 설명 방식을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이 설명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것까지 써보는 걸로 할게요. 정의를 내리거나 예시, 구분, 분석, 분류, 유추, 비교, 대조, 과정, 첨가, 가정, 문답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설명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자세한 것들을 이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말이나 사물의 뜻 여기서 정의는 쉽게 말해서 뜻을 분명하게 밝혀 규정하는 방법이 바로 정의이다. 그리고 그 표지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보통은 정의다. 자, 그래서 이 표지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기억하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글쓰기가 개념을 정의한 대상은 그래서 중심 소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념 뒤에 견해 또는 주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개념이 견해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바탕이 되므로 정의를 사용한 문장을 특히 중요해서 읽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봤던 신문기사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신조어였어. 그때 신조어의 정의를 내리고 문장을 설명을 했는데 계속 신조어 얘기를 계속하는데 만약에 신조어 단어를 모르면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썼다는 내용은 앞으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저거까지 설명해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건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예시는 한 글자로 말하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예시에는 가령 예를 들어 예컨대 그래서 예시가 없어도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된다. 근데 굳이 예시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해하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해줄 테니까 너 제발 이해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 구체적인 사례는 앞에 나왔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장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추가해요. 그래서 이 예시 말고 그 앞에 얘기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 앞에 얘기가 그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 거고 그 앞에 말을 이해하라고 뒤에 설명을 추가한 거야.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만 별이라고 하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의 빛을 반사하는 천체는 행성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예를 들어준 거지.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은 별이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지구는 행성이다 라고 예시를 들어준 거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유추라는 건 다시 말해서 유비추론이라고 써볼까? 유비추론? 잘 알려져 있거나 복잡한 대상이나 현상을
들어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잘 알아. 엘리베이터의 도르래를 굉장히 잘 알아. 근데 내가 크레인, 건설할 때, 집을 지을 때 쓰는 크레인의 도르래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둘의 공통점은 도르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크레인의 도르래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A가 B인 것처럼 C도 D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이걸 덧붙여서 적어줄게요. 뭐뭐인 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예문을 볼게. 고자는 장인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 때 버드나무 속에 본래 바구니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의 성질이 들어가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였다. 여기서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 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시 쉬운 걸 앞에서 설명할 거야. 이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유비 추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볼게. 첨가 다음 페이지. 다시 쉽게 말해서 덧붙이는데요. 첨가는 덧붙이는 거. 덧붙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지가 게다가 그리고 또 또한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러면서 계속 말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 이런 애들이 나열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지방은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또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거, 이런 걸 바로 첨가라고 하고, 이걸 보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조. 얘는 비교하는 거. 쉽게 말해서 비교하는 거. 같고 다름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연결 표지로는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와 달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띄어써야 하고 사전에 표준어로 오르지 않지만 합성어는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대상 구랑 합성어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조하는 경우에는 대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대상을 찾기. 그래서 대조의 기준을 파악해라 라는 것까지. 다음 넘어가 볼게. 가정. 이거는 만약에 가령 뭐뭐 한다면 이런 것들을 표지로 쓰고 있어요. 가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이랑 가령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 되겠고, 예문. 만약에 물이 상온에서 기체이거나 어쩌고저쩌고라면 물은 어땠을 것이다 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가정된 상황을 보다는 이를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하였는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팁을 볼게요. 문장 간 이해관계 그리고 글의 진술 방식을 구분하기. 글의 진술 방식과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저는 예시니까 여기에 꺽쇠 표시를 해줬고요. 질문 대답이 있고 어쩌고 이처럼 같은 문장을 놓고도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트 1, 세트 2를 하고 마무리 짓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선생님 예시 들어줄게요. 자,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정의. 왜냐면 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뜻이 써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것처럼 2번부터 13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퍼플오션은 레드오션 내에서 숨겨진 블루오션을 발견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심어는 퍼플오션이 되겠죠?
퍼플 오션은 뭐다? 우리가 이런 걸 빨리 읽으려면 전략이구나. 퍼플 오션은 전략이야. 이 여기 가운데 말이 너무 길면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그럼 일단 전략이구나. 그럼 어떤 전략이야? 레드 오션 내에서 블루 오션을 발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 블루오션을 새로 만드는 데 따르는 위험 요소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을 파는 전략이다. 결국 이런 전략이구나 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예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정의가 있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체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3번. 일탈은 일반적으로 사회 규범을 어긴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거구나. 그럼 얘도 여기까지 했으면 답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표시해보세요. 다 정답의 근거. 이번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고, 정답의 근거를 표시하는 습관 들이기. 자, 달걀의 겉모양은 타원형이다. 애초부터 이렇게 한 이유가 숨어있는 것이다. 만약에 달걀이 타원형이 아니었고 원형이었다면 이러이러할 것이며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써있으니까 얘 정답은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판단은 어떠어떠한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정답이 정의가 될 것이고, 자, 얘는 뭐가 될 것이냐면 정답이 예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령한다면 생각해낸 도루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예시를 두는 거죠. 예시. 그 다음 7번.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얘가 있었으니까 정답은 유추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추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게 되는 것이 마치 뭐뭐뭐뭐와 같다. 그래서 정답은 유추. 자, 8번은 그에 비해 라는 애가 나왔고, 여기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는 연역법과 귀납법. 그래서 대상 동그라미까지 칠게요. 베이컨은 연역법은 어떠어떠해서 불만을 품었고, 귀납법은 어떠어떠해서 완전하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대상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대조가 되겠죠. 8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한번 찾아보자. 중부지방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얘는 처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처마. 처마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야. 그래서 처마가 중부지방에 대해서, 앞에도 중부지방 얘기고 뒤에도 중부지방 얘기인데, 처마가 중부지방에서 하짓달, 다시 말해서 여름, 그리고 동짓달은 겨울이겠죠. 하짓달의 태양 남중고도는 약 70도여가지고 처마가 그늘을 주기 때문에 시원해서 좋다. 근데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35도 가량이어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케이스, 하짓달이랑 동짓달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짓달, 동짓달 여기 표시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정답은 대조. 자, 10번 볼게요. 도리명 주소는 뭐 이래서 빨리 찾을 수 있고, 이런 장점 때문에 뭐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운행비용 줄일 수 있고, 또 뭐 이래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계속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정답은 첨가. 계속 장점 얘기하고 있죠?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빨리 찾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신속하게 재활성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계속 같은 얘기를, 장점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첨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11번 정답은 얘는 정의가 돼야 돼. 유리천장이란 어디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약에 이거 가정이 되냐면 만약 유리천장이 없다면 이런 게 돼야 돼. 가령 유리천장이 여성이 아니라 뭐 남성의 지위 상승이 어려운 걸 말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령이나 만약 같은 게 나와야 돼. 만약 그 정답이 정의가 될 거고요. 자, 12번. 얘 정답은? 대조. 누구랑 누구가 비교 대상이야? 우리의 궁궐과 맞아. 외국의 궁궐이랑 우리의 궁궐. 그래서 우리는 외국의 궁궐이랑 우리의 궁궐을 비교하고 있다. 다음 13번. 얘는? 가정. 다시 생각해볼까요? 가정이면 만약 뭐 만나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조. 뭐랑 뭘 대조하고 있다? 대상 찾기. 행동적 충성과 태도적 충성. 정답. 행동적 충성도는 어쩌고저쩌고인데 태도적 충성도는 어쩌고저쩌고다 라는 거. 그래서 비교를 하면 정답은 대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 2 이거 할 건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 이거는 자 볼게. 기억은 뭐가 될까? 참가, 정의, 유추, 예시, 대조, 가정 중에 뭐가 될까요? 자신만의 개성이나 고유한 개성이나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존재하고 육체를 상품처럼 여기는 사회가 존재하고 근데 앞의 사회에서는 미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지만 뒤의 사회에서는 미를 또 기준을 나눠서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사회랑 뒤의 사회가 있고 이 사회에서는 이렇고 이 사회에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가운데 그러나가 있으니까 얘는 뭐다? 대조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대조라고 적으면 돼. 그리고 니은도 뭐고 디귿도 뭐고 쭉쭉쭉쭉 적은 다음에 만약에 1번이 대조다 그럼 여기다가 뭐 기억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보기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1번부터 13번을 푸는 문제야.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니은 뭔가 맞춰볼까? 니은은 뭘까요? 예시. 여기 예를 들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표시하시고 예시 적어주면 되고 디귿은? 유추.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자동차는 에너지가 있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에너지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걸 유추. 그다음에 리을은 정의. 미음은 첨가. 또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첨가가 되겠고 비읍은 가정이 되겠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각부의 판결. 얘는 정답이 뭐죠? 기억. 대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교 대상은 누가 될까? 전원합의체가 되겠죠. 각부의 판결에서는 전원이 일치해야만 선고가 되는데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대상 그리고 대상에 따른 정보까지 같이 대조가 된다라는 거. 여기 만이 있으니까 여기서 대조가 일어난다 까지. 그래서 2번 볼게요. 여기는 정답은 예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용감하게 싸웠다.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쟁에서는 이만큼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자, 3번 정답은 리을. 열 전도율이랑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리을이 될 거고요. 4번 정답은 리을. 맞겠었나요? 두 가지 정답 2개 적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을 2개 적어주면 되고요. 보면 과잉 방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정의가 나타나 있어요.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한 것도 방위행위가 그 정도로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의가 되겠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다. 까지. 자, 그 다음 5번 정답은 미음 정의가 되겠죠? 잠김 방지 제동 장치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한 상태에서도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미음은 아까 뭐였죠? 첨가였죠? 그래서 얘는 잠김 방지 제도 장치란 무엇이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잠김 방지 제동 장치를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될 수가 있는 미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정답이 리. 여러 규칙 중에서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강제성이 부여된 규칙을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다음 7번 정답은? 비읍. 맞아. 역사가 삶을 가르치고 삶을 규정하는 교권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들었죠. 그래서 얘는 가정이다. 자, 그 다음 8번 정답은? 기억. 뭐랑 뭐가 대조 대상이죠? 비교 대상? 전자레인지. 맞아요. 옛날 조리법에서는 외부부터 내부였는데 전자레인지는 중심부터 밖에까지다. 그래서 이것까지 중심부터 표면까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조리법과 달리 이런 표시 주의해야 되고 9번 정답은? 이거는 미음. 뿐만 아니라 은박지나 금속용기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이고 계속 첨가 그래서 미음이 되겠죠. 미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번 정답은? 비읍. 11번 정답은? 디귿. 얘를 바로 유추. 뭐랑 뭐를 비교했는지 봐봐. 얘는 재현회화. 실물. 재현회화가 실물을 닮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닮는다. 그래서 대상 비교. 재현회화 아버지랑 같은 느낌이고 실물 아니지 반대지. 재현회화랑 아들이랑 같은 느낌이고 아버지랑 실물이랑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실물 느낌이 원래 거가 되고 재현회화가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있고 아들이 아빠를 닮는 거니까 그러한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 12번 정답은? 예시, 니은. 예를 보자. 자, 그 다음 13번 정답은? 디귿. 자, 그럼 얘는 어떤 유추인지 볼까요? 뭐가 뭐뭐한 것처럼 뭐뭐는 뭐뭐하다. 찾아볼까? 그 대상이 누군지? 뭐랑 유기처럼 하고 있어? 그치? 엘리베이터? 안전벨트. 엘리베이터의 도르래랑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벨트. 그래서 보면 천천히 움직일 경우, 얘도 있어. 천천히 움직일 경우, 그리고 서서히 잡아당기면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그래도 확 잡아당기면 이런 조건 있죠. 그래서 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낙하 방지,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얘도 오지 않는다, 멈춘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일 때는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얘도 안전벨트를 서서히 잡아당기면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게 같은 말. 이런 거 우리는 유추라고 한다. 여기까지.